여러분, 지금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손은 33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잡았던 손입니다. 관리이사 명함을 돌리던 손입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을 수령하며 도장 찍었던 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은 새벽 5시에 남의 회사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청소 알바를 하면서요. 제 나이 65입니다. 80도 아니고 70도 아닙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대출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 자식한테 조금 도와줘도 내 노후는 문제 없겠지. 제가 딱 그랬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아니, 바뀌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망한 이유가 딱 3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3가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첫 번째, 자식한테 한 번만이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방심했습니다. 세 번째, 체면 때문에 차 한 대를 못 팔았습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5억짜리 집이 8천만 원짜리 전세금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단 1년 만에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깨달았는지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남구에서 태어나 평생 조선소에서 일한 사람 박성우입니다. 30살 때부터 영도 앞바다 보이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들어가 안전관리팀 거쳐서 결국 관리이사 자리까지 갔습니다. 30해가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용접 불꽃 튀는 현장을 누볐죠. 휴일도 반납하고 야간 근무에 사고 나면 한밤중에도 튀어나가고 그렇게 달려온 끝에 63세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직원들이 현수막에 꽃다발까지 준비해줬습니다. 이사님, 이젠 여행 다니시면서 편히 사셔야죠. 박수 소리 들으며 공장 정문을 나설 때 솔직히 제 마음도 꽤 든든했습니다. 당시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랬습니다. 해운대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 한 채, 시세로 대략 5억 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2억 3천만 원 조금 넘었고 국민연금이 매달 150만 원 정도, 아내가 받는 연금과 나중에 받을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원은 꾸준히 들어올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노부부 둘이 사는데 집 있고 현금 2억 넘게 있고 연금 200만 원이면 이건 거의 왕족 아니가. 제 머릿속 계산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문제는 인생이 그 정도 계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퇴직하고 일주일 지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회사 법인차만 타고 다니다가 내 이름으로 된 차를 사려니 가슴이 뛰더군요. 딜러가 검은색 대형 수입 세단을 하나 보여주는데 차가 너무 번쩍거리는 겁니다. 이사님 정도면 이 급은 타셔야지 해. 차 상태 끝내줍니다. 7천만 원. 솔직히 비싸다 싶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젠 월급도 없는데 이렇게 큰 차 말고 국산 중형차로 해요.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영희야, 나 박성호다. 조선소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다. 이 나이에 소형차 끌고 다니면 회사 망해서 쫓겨난 줄 알 거다. 한 번뿐인 인생, 좀 타보고 살자. 통장에 2억 넘게 찍혀 있으니 마음이 너무 든든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망설임도 없이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운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차에서 내리는데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던지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만났을 때도 괜히 키를 덜그럭거리며 떠들썩하게 들고 다녔습니다. 제 딴에는 이 정도는 돼야 박이사 채통이지 라고 생각했죠. 첫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야 처음으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취득세, 보험료, 등록비에다가 퇴직했다고 선배들 만나 한번
후배들 만나 한 번 밥 사고 술 산 것까지 합치니 한 달 새에 7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그렇지. 다음 달부턴 아끼면 된다. 현금이 아직도 1억 후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문제의 진짜 시작은 차 때문도 카드값 때문도 아닙니다. 제 노후를 한 방에 무너뜨린 건 바로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걸려온 아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IT 스타트업 다니는 녀석입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 하나 들고 말이죠. 아버지, 퇴직 축하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그 말 들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 같이 고등어에 소주 한잔 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아버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전세가 너무 올라서요. 회사 근처에 집을 옮겨야 하는데 대출 한도 다 차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한억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떠올랐죠. 대략 1억 4천만 원. 아내가 옆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도 이제 퇴직해서 수입이 없단다. 내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그 돈을 다 내주면 우리도 정말 힘들어져.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애 앞에서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나? 아버지가 이 나이에 자식 전세금 한 번 못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준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연봉 오르고 집값 좀 오르면 바로 대출 받아서 갚을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식이니까요. 결국 저는 이틀 뒤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던 1억 4천만 원 전부를 이체했고 부족한 500만 원은 그동안 부어두었던 보험에서 약관 대출로 빼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뜨고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제 계좌 잔액은 14,000 몇백 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 나는 기분 느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수십 번 다시 읽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피부친데.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효도로 갚겠지.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까진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오던 애가 돈을 보내고 난 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에요. 지금 운전 중이라서요 하다가 금방 끊기기 일쑤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위기가 뭔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바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져나오면서 제 신분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서울에서 따로 살고 있어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었고 저는 해운대 아파트와 대형 수입차 국민연금이라는 조건을 가진 지역가입 노인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노란 봉투가 하나 꽂혀 있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였습니다. 뜯어보니 건강보험료가 40만 원이 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돈을 멉니까? 연금 200만 원이 전부인데 보험료를 이만큼 내라고? 공단지사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해운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으시고 수입차 배기량이 커서 재산 점수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연금 소득까지 합산되셔서요. 저희도 법대로 산정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이랑 차를 부자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는데 서류상으론 상위 20에서 30% 노인으로 분류되는 이상한 현실이었죠. 기초연금은 어떻냐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봤습니다. 며칠 뒤 날아온 결과는 탈락. 사유는 마찬가지로 소득인 정액 초과. 다시 말해 집 좋고 차 좋으니까 당신은 기초연금 받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믿었던 연금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아내 연금을 다 합쳐 200만 원. 거기서
건강보험료 40만 원 조금 넘게 나가고 해운대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용료로 30만 원이 나가고 차 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으로 또 3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전화요금, 공과금 등등까지 내고 나면 우리가 실제 생활비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많아야 7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70만 원. 하루로 보면 2만 몇천 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밥에 옷 사입고 경조사도 챙겨야 하는데 말이죠. 처음 석 달 정도는 예전에 모아둔 자투리 돈과 카드 할부 덕에 버텼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정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묻더군요. 여보, 오늘은 고기 한번 먹을까? 당신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서. 그런데 입에서 튀어나온 제 말은 이랬습니다. 무슨 고기야?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지갑 사정 앞에선 자꾸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가 택한 방법은 밤늦게 장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사람들 눈 피해서 저녁 9시 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할인 스티커 붙는 시간만 골라서요. 아내는 그 마트에서 노란 스티커를 쥐어다보며 유통기한 하루 남은 돼지고기를 찾고 시든 채소를 골라 담았습니다. 예전에 백화점 식품관에서 한우를 고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반값 딱지 하나에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트렁크에 들어가는 장바구니는 점점 초라해지는데 그걸 싣고 나오는 차는 여전히 번쩍거리는 수입 대형 세단이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차 그냥 파는 게 어때요? 기름값이랑 보험료만 줄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차까지 없애면 나보고 뭐가 남으라는 거야. 박 이사가 경차 타는 꼴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쇠덩어리가 우리 목을 죄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은퇴하고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 자존심이라도 꽉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일이 터졌습니다. 관리비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최소로만 돌리다 보니 집 안에서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욕실로 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요. 급히 없다시피 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랑 이것저것 찍어본 의사가 말하더군요. 고관절 골절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 비용까지 해서 대충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험 처리되는 부분 빼고도 한 800만 원 이상은 준비하셔야겠네요. 800만 원. 젊었을 땐 한번 마음먹고 모으면 만들 수 있는 돈이었지만 전 재산을 아들에게 보내고 통장에 10만 원도 남지 않은 상황에선 그게 아득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조금만 줄일 수는 없을까요? 입 밖으로 나온 제 말이 너무 초라하게 들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돈 얘기 꺼내본 적 없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다. 엄마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한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단다. 전에 내 전세금 도와줬던 돈 중에 한 1000만 원만 먼저 좀 돌려줄 수 있겠니?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조심스러운 듯 그러나 단단하게 굳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원리금 상환에 애 교육비에 정말 빠듯해요. 그때 도와주신 건 진짜 감사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연금 200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시냐? 제가 준호에게 건넨 돈은 평생 제 피와 땀을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냥 미리 받은 유산 정도였던 겁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도움 없이 수입차를 중고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처음 살 때 7천만 원이 넘게 줬던 차를 4천만 원 조금 넘게 받고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 수술비를 내고 밀린 관리비랑 카드 대금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숨은 쉬겠다.
그렇게 생각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채권 가압류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낸 곳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대부업체였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금액은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채무자는 제 아들 이름, 보증인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몇 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서울에서 작은 사무실을 얻으면서 아버지, 회사에서 보증인 한 명 필요하대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하며 서류 뭉치를 가져왔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도 않고 습관처럼 도장을 꾹꾹 찍었습니다. 서류가 뭔지 한 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들 사업 대출의 연대보증 서류였던 겁니다. 아들의 사업은 그 사이 이미 기울어 있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준호보다 부산에 있는 제 해운대 아파트와 국민연금을 먼저 겨냥한 것이었죠.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 씨 맞죠? 아드님 채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달 이자 갚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운대 아파트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길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제 서류를 훑어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정도, 국민연금과 배우자 연금 합쳐 2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채무가 3억이 넘는데 연세와 소득 구조를 보면 결국 집을 정리하는 방향밖에 방법이 보이지 않네요. 집을 정리하라. 그 말은 곧 당신 평생 노동의 상징이자 마지막 자존심인 해운대 아파트를 포기하라. 는 말과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재산이라고 적힌 종이가 거실 장식장과 TV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더군요. 수술 후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아내가 소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집에 딱지를 붙이고 갔어. 우리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직과 노후를 다 거는 어리석음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는 돈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팔기로 말입니다. 5억 조금 넘게 하던 해운대 집을 서둘러 내놓다 보니 결국 4억 6천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그 돈으로 아들의 연대보증 빚 3억이 넘는 걸 우선 갚고 수입차 할부 잔금, 밀렸던 관리비와 각종 대출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5억짜리 집이 8천만 원짜리 전세금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 부부는 결국 부산 외곽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집이었고 계단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해운대 밤바다 대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낡은 전봇대와 허름한 골목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쓰던 가구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던 대형 소파는 계단 폭이 좁아서 아예 올라가지도 못해 골목에 내놓고 떠나야 했고 한때 자랑이던 장식장들도 중고업자에게 몇만 원 받고 넘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빌라 방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더군요. 빚독촉 전화도 법원에서 날아오는 등기우편도 집에 들이닥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안도감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해운대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부담은 많이 줄었고 차도 없으니 보험료와 기름값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과 아내 연금을 합쳐 대략 170만 원 남짓입니다. 그 돈으로 월세 대신 전세 이자를 조금 내고 생활비 쓰고 아내 재활치료까지 감당하려다 보니 여전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도심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를 합니다. 복도 먼지 쓸고 쓰레기 모으고 화장실 변기 닦고 컵 세척하고 어느 날 새벽 건물 로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묵묵히 밀대를 밀고 있는 남자 하나가 서 있더군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힘으로 버는 돈이지. 그동안은 회사 간판이 날 먹여 살렸고 아파트와 차가 날 감옥에 가둬둔 거였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비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해운대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긴장하며 살던 그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 자금의 주인은 자식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라 바로 나와 내 배우자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에서 피가 나도록 깨달은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큰돈을 한 번에 넘겨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내 노후를 거는 도박입니다. 전세든 사업자금이든 연대보증이든 한 번만 나중에 갚을게. 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돈을 안 빌려줘도 부모 자식 관계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노후가 무너지면 부모도 자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둘째, 집은 때로는 자산이 아니라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아파트 한 채가 건강보험료와 세금,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은퇴하셨다면 평수와 위치를 과감히 줄이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값보다 매달 남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은퇴하는 날 체면과 자존심은 공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누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동네에 사는지 남들은 금방 잊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 때문에 생긴 빚과 고정비는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작은 집, 대중교통, 값싼 신발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빈 지갑으로 자식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더 서글픈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제도는 은퇴 전에 꼭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있다가는 저처럼 통장에 한 푼도 없는데도 서류상 부자 노인이 되어 각종 혜택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 걱정에 남들 시선에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1순위에 두셔도 됩니다. 해운대 아파트를 떠나서 외곽 빌라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3,000원짜리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먹으면서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뒤늦게 깨닫고 고통스럽게 정리하는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통장을 지켜주는 작은 경고이자 마음을 가볍게 하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